자, 먼저 여기 보면 이게 언제적 그림인 줄 아세요? 저 써있죠? 1965년도에 아주 유명한 화백께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2000년은 아마도 꽤나 먼 정말 옛날의 일을 상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 그 화백님의 그 상상력이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65년도에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얘가?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 도봉구 전기동차 왕창 있잖아요. 많잖아요. 밑에 보니까 충전소까지 있고,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전기자동차 살 수 있고, 저도 다음에 세컨카로 한번 사보고 싶을 정도로 현실화 되었어요. 또 보니까 뭐예요? 조그만 거 들고 막 화상으로 통화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이미 저 기술은 잘 쓰지 않을 정도로 이제 너무 우리 현실에 왔고요. 여기 보니까 공부를 그냥 인터넷으로 하네. 예, 학교 가지 않고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이 자치분권대도 사실은 다 녹음돼가지고 녹화돼가지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교육이 또 현실화되었고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주택에 뭘 올렸어요?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태양광이 실제 에너지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개발해서 오히려 문제일 정도로 그 상황이 왔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한 개 정도, 달나라로 수학여행 간다는 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이 양반들이 상상했던 내용들이 현실화되었어요. 이걸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그분이 너무나 멋있다라는 게 아니라 미래가 너무 빨리 우리에게 다가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미 미래는 우리 현실 속에 와 있다. 저는 그래서 4차 혁명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러한 미래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도봉구의 관점으로 또 주민 자체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가 우리가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리스키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희망대로 미래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득이 아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죠. 투자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고 보통 분류하고 해석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선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리스크라고 불러요. 요즘에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손자, 손녀에게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상당히 제가 보기엔 미래의 직업을 무엇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현재 의료도 마찬가지고 법률도 마찬가지고 회계 다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미래에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위협적 요소로서 4차 혁명의 총알이라고 불리우는 AI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는 소액 재판을 AI 판사가 전담하는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전원이니 법률 로스쿨이니 해서 사회적인 부분을 이끌어가는 하이클래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업의 세계 또한 상당히 다양성과 그리고 지금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변화할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세돌. 저는 이 친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특정 분야의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투적 그런 바둑을 두는 기사죠. 프로기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알파고라고 하는 그 AI 컴퓨터하고 대국을 한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별로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둑 정도는 컴퓨터가 이길지언정 바둑의 수는 무한대인데 아무리 AI가 발달한들 세계적인 프로 기사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냥 한 3승이면은 한 2승 1패 정도 해주면서 이벤트를 끝내고 AI가 되게 위협적이다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어요. 첫 판 졌습니다. 원래 좀 흥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밑밥을 좀 깔고 하겠지. 두 번째도 졌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이세돌의 표정과 그 과정을 보니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러 기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AI가 보통을 넘는다. 이세돌은 혼자 하고 있지만 알파고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컴퓨터 수만 대가 연결된 알고리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이세돌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인간과 기계가 바둑을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고 더 몰입하게 되었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백을 잡고서 한번 이겼죠. 그때 신의 한수라는 단어와 함께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그래도 인간이 기계에 대한 부분보다 앞서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게임도 졌죠. 그리고 좀 한동안은 약간 충격 속에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계 챔피언 커제라고 바둑의 중국의 구단 한 번도 못 이기고 내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알파고가 계속 바둑을 둘 줄 알았더니 바둑을 이제 두지 않는데요. 바둑 세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알파고가 은퇴해버렸어요. 은퇴. 그 얘기는 더 이상의 적수가 없고요, 할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커제를 이긴 이후에 알파고끼리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둑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인간이 약 5,000년 이상의 문화적 축적으로 만든 지적 소산을 얘네들은 하루 이틀 정도의 러닝으로 딥 러닝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한번 우리 다 아시는 단어겠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딥 러닝. 딥 러닝을 통해서 인간이 수천 년 했던 거를 그냥 며칠 만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알파고 둘이서 다시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바둑의 우리 기보라고 보통 불러요. 바둑 두고 나면 기보가 나오는데, 프로 기사가 봐도 이건 인간이 두는 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알파고는 바둑에 두지 않고 그 지적인 판단과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채 저희 인간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의 전율과 희망을 동시에 봤고요. 얘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4차 혁명의 여러 요소와 결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파고와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관점의 얘기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입니다. 로봇.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마징가, 태권브이, 이건 약간 희화된 거라고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산업용 로봇 같은 것들은 많이 봤습니다. 사실 산업용 로봇이 대거 등장했을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계로 자동차를 만들면 파업이 없어요. 24시간 돌아가요. 그리고 가격도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실업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그 맹아를
제가 자동차 운행을 꽤 오래 했는데 사람들이 맨날 넣어주더니 이제는 나보러 직접 누래요. 가격은 싸다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새벽에 아무도 없는 주유소에서 제가 내려서 차에 주유할 때 편리함도 느꼈지만 뭔가 썸뜻한 같음도 같이 느꼈어요. 그와 동일한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출장 갈 때 하이패스라고 하는 거가 있었어요. 저는 죽어도 하이패스 안 했어요. 처음에 계속해서.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했고 웬만하면 그 아날로그적인 길에 대한 해독이나 이런 거를 지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계 하이패스가 늘어나고 사람으로 하는 데는 점점 줄어들어서 줄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바꾸면서는 하이패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이것 또한 기계가 다 대체하는구나. 은행에서 느꼈던 편리함의 현금 서비스 이 정도까지는 별로 전 두렵진 않았는데 점점점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상업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 사람을 고용하는 곳들이 사라지고 사람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계로 주문하는 방식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맥도날드 가서 되게 당황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 학생들에게 뭘 사줄 때 제가 사오진 않잖아요. 근데 가끔은 제가 이제 어디 가다가 이제 주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5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키오스크 누르는데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색한 거예요. 힘들고. 이 얘기는 뭐냐면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분들께서는 매우 힘든 삶을 살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국가적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이텍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어떤 디지털의 접근성은 좋아지고 있으나 익숙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동시에 오는 것. 이것도 이런 부분과 좀 연맥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상권 같은 것도 상행위도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인터넷으로 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문할 겁니다. 그리고 상권은 뭐 재미와 그리고 판타지와 이런 거를 추구하는 약간 여가적 공간으로 변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은 댓글도 보고 고객의 어떤 후기도 읽어보고 상세한 설명도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요. 그러다 보니 물류 서비스나 이런 것에 인간이 아닌 특히 지치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로봇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로봇은 약간 물건을 나르는 그런 기능을 하다가 만약에 물건 나르는 기능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입력된 로봇이에요. 즉, 이 로봇은 물건을 나르려고 하고 여기는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할 때 이 로봇이 하는 행위는 이들을 제압하고 인간을 제압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되게 훌륭한 행위이지만 언뜻 보면 로봇이 인간에게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형법적 차원에서의 논쟁이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무인 자동차 있죠. 자율주행차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논쟁도 풀어야 할 많은 숙제가 깔려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심지어 사람들 고용할 때 부자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보안,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선진 미국 같은 경우는 용병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경호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때 범법자로서 인간에 대한 로봇의 다양한 행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숙제로 떠오릅니다.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로봇이 군인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힘보다,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총과 탄원과 폭탄을 등재하고 힘을 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은 또 어떨까?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드론이 유전을 공격했죠. 그게 우리나라 유가, 전 세계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즉 4차 혁명의 어떤 파생적인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지금 여러분의 지금 바로 눈앞에는 없지만 주변에서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톱니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가 있고 중간 정도 되는 톱니바퀴가 있고 아주 작은 톱니바퀴가 있어요. 큰 톱니바퀴는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보통 불러요. 보통 그걸 큰 톱니바퀴의 흐름. 자, 우리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급속히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때 어떤 패러다임과 지금의 패러다임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죠. 이 정도의 어떤 큰 패러다임이 큰 톱니바퀴예요. 또 사람으로 치면 트럼프가 한 한마디하고 여러분이 한 한마디하고는 좀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 이 큰 톱니바퀴를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톱니바퀴가 트렌드예요. 트렌드. 트렌드는 뭐냐면 요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요즘에 트로트가 다시 붐이 일어나서 옛날보다 레트로 분위기, 옛날의 분위기가 오히려 현실화되고 있어. 옛날에 웃으면 보기 와요라고 하는 그 슬랩스틱 넘어지는 개그는 더 이상 코미디어가 아니라 개그로 바뀌었어. 우리가 많이 쓰던 다이얼 비누 이제 쓰지 않아. 좀 더 여러분의 피부와 상태에 따라서 수백 종의 비누를 고를 수 있어. 라는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어떤 흐름을 총괄하는 큰 톱니바퀴. 그래서 큰 톱니바퀴를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큰 톱니바퀴를 뭐라고 한다고요? 패러다임 오늘 하나 배워가세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큰 톱니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석사 이상의 어휘를 지금 습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트렌드는 뭐냐면 엄마 요즘에 그 옷 너무 옛날 것 같아. 최근에 유행 잘 몰라? 그것 좀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트렌드는 과거에서 미래로 변화가는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에요. 자동차가 드디어 이제 디젤차가 후퇴하고 그나마 휘발유차가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시작해요. 몇 년 전만 해도 디젤차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환경 오염이 되면서부터 그래도 휘발유차가 나아. 더 나아가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자동차가 좋아 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 변화예요. 트렌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작은 톱니바퀴가 뭐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큰 톱니바퀴가 한 바퀴, 반 바퀴만 돌 때 또는 반 바퀴도 필요 없어요. 한 요 정도만 간다고 치죠. 천천히 움직인다고 쳐보세요. 얘는 천천히 움직인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가 변하는 거를 좀 천천히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트렌드에 해당하는 이 중간 크기는 얘가 반 바퀴 돌 때 얘는 몇 바퀴 돌까요? 적어도 서너 바퀴는 돌아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패러다임을 딱 여러분이 한 방에 알아먹기 쉽지 않지만 트렌드에서 그 패러다임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트렌드만 잘 알면 트렌드가 그냥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현실 세계, 오늘은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북한하고 화해를 취한다는 소식은 되게 좋은 소식이자 걱정스러움도 같이 있지만 접경 지역에 있는 파주 연천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톱니바퀴가 돌고 트렌드는 더 돌고 그리고 오늘은 중개 물건 팔지 않겠다고 탁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창동상계라고 하는 개발도 저는 이 지역사회로 움직이는 큰 톱니바퀴라고 생각해요. 49층짜리가 들어오고 아레나가 현실화되면 여러분의 사회는 더 빨리 돌아갈 거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더 빠르게 체감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큰 톱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 큰 톱니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뉴스에서나 나와요. 막 화성에 드디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다.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여러 뛰어난 아주 CEO가 있어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이끄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했을 때 공상과학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영화 속에 마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근데 지금 리얼 상황이에요. 리얼 상황.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거. 인도가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어때요? 아닌가요?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한참 아래로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인도가 화성으로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탐사선을. 중국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는 핵무기를 이미 수십 년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우리나라와 직접적 비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기술적인 변화는 상당히 빠르게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를 다 못 내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바로 뭐냐면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동력인데 기술적인 요인이 사회를 뒤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발명품 중에 아주 뛰어난 발명품이 있다고 외국인이 얘기했어요. 물건을 적당하게 메고 산이든 물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주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이 발명품 훌륭하다. 이게 더 세계에 더 퍼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게. 지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류의 발전을 이끈 엄청난 발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적 발명 중에 하나가 바퀴의 발명이에요. 바퀴의 발명이 우리 인류의 문명을 훨씬 더 빠르게 진화시켰어요. 자, 그런 관점으로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인간의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구가 왜 중요하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돈을 버셔야 해요. 걱정도 해야 하고. 근데 맨 밑에 있는 어떤 안전과 배고픔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점진적으로 미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즉 머리 스타일, 옷도 바꾸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브랜드 같은 것도 이렇게 입으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적 인물로 묘사하고 싶어 해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뭐냐면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하세요. 자아실현. 즉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발전되려고 해요. 이게 인류의 어떤 욕구와 관련된 발전 단계예요. 이게 맞는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꾸로 됐어요. 아까 전에 봤을 때 보니까 안전에 대한 거나 범죄나 안전에 대한 건 밑바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근데 오히려 거꾸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자아실현보다 더 높은 욕구가 되었어요. 아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큰 사건들 여러분 알고 계신 거 한번 말해보세요. 뭘까요? 예?
9.11 사태. 네, 좋습니다. 좀 더 임팩트 있는 거. 지진이랑 가뭄. 네,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네, 후쿠시마 뭐요? 원전 사고가 엄청난 사건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왜요? 방사능에 대한 부분. 후쿠시마가 바다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동태, 명태 먹었어요? 생태? 못 먹었어요. 다 거의 막 문 닫았어요. 네? 지금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또 방류한다고 해요, 또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먹는 거에 대한 안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산업적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의 풍토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유기농, 또 심지어는 새벽 배송까지 받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텃밭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겼고요. 두 번째 큰 사건은 뭐냐면 미세먼지예요. 저도 미세먼지에 너무나 작년에 고생을 해서 어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민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더욱더 그 부분에서 상당한 사회적인 불만과 욕구 불충족이 커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죠. 자, 그게 또 산업화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시장이 커졌어요? 공기청정기, 그죠? 네, 엄청나게 커졌고, 최근에 만들어진 부동산은 아예 처음부터 미세먼지를 필터링하는 창문과 설비, 공기 설비가 들어간 아파트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또는 이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어떤 변화가 우리의 마을, 도시, 국가를 얼마든지 뒤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마을은 도시의 일부예요. 자, 이건 중국의 자금성이에요. 왜 얘가 나왔냐면요. 옛날에 우리 성곽도시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세금을 받았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임금으로서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임금의 덕목은 외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곽이 굉장히 크고 넓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외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면 뛰어난 왕으로서 다시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안정된 신분 체제가 됐었어요. 안시성 우리 추석 때 보셨죠?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기술의 발명, 이 발명품이 생김으로써 성곽 도시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외적을 잘 지킬 수 없게 된 왕은 왕권이 흔들리면서 세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성곽으로 뛰어나온 새로운 시민들이 중인계급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곽을 벗어나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그런 돈이 많은 중인이 되고, 또 상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상업적 자본을 축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왕의 권한은 조금 낮아지고 계급이 조금 더 유연화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드디어 도시화라고 하는, 저렇게 성곽이 아닌 도시, 확장되어지는 도시로, 길과 길이 연결되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이 계기가 되었어요. 이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이 발명품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는 무기예요, 무기. 예, 이 발명품, 무기로서 이 발명품이 드디어 성곽도시의 운명을 짧게 하고요. 예? 화약은 80점짜리예요. 화약보다 20점 모자라요. 20점만 더 올리세요. 대포 드디어 나왔으면. 대포의 발명이 바로 성곽의 운명을 드디어 수명을 짧게 해줬어요. 이유는
대포는 직사화기가 아니라 곡사화기예요. 빵 쏘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요. 즉 성곽이 가장 힘을 발휘했던 건 뭐예요? 딱 서 있는 성벽으로 인하여 외적이 넘어올 수 없게 하고 화살이나 이런 것도 닿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특히 적병들이 성을 타고 올라올 수 없는 정도로 높은 장벽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곡사기가 되니까 한 방에 어떻게 해요? 성곽 벽을 넘어서 성 안으로 떨어졌어요. 즉 흩어지면 산다, 아니 뭉치면 산다가 아니라 뭉치면 죽었어요. 물론 이건 좀 저희가 조금 과장했지만 큰 논리에서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의 발명은 이런 도시의 운명을 바꿨고 성곽 도시에서 이제 넓은 도시로의 확장을 일으키는, 아까 제가 뭐랬어요? 기술의 혁신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개념의 얘기고요. 이것이 근대 도시로 진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은 여기가 어디냐면 런던이에요. 런던. 예, 영국. 자,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기계를 만들고 기계의 힘으로 공장을 돌린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계의 힘, 마력이라고 해서 사람의 힘이 아닌 말의 힘을 능가하는 면마력짜리. 자, 그렇다면 이 기계가 농업에 투여되면서, 농업에 이제 활용되면서 예전이면 100명이 일할 거를 이 기계를 쓰니까 10명이면 다 되네요. 그러면 농촌의 입장에서는 기계가 실업자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실업자를 안 만든 거예요? 실업자를 만들었어요. 90명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계가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 다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좋은 소식이죠. 근데 도시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노동자가. 자, 어때요 그러면? 누가 이동하면 돼요? 시골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면 되죠? 예, 도시로.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구로공단에 사람 엄청나게 많았죠. 그죠? 그리고 서울역 가면 무작정 상경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예. 젊은 분들이 와서 전부 일했어요. 그리고 번 돈으로 시골에 또는 자기의 동네, 자기의 동생에게 학자금 같은 거 만들고 이런 어떤 발전 과정이 있었는데 똑같았어요. 영국이 먼저 겪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공장 일하느라고. 그러면 집을 짓기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갑자기 사람이 몰려오면 집을 번듯하게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 봉천동이라든가 또는 월곡동이나 이런 데 가면 어땠어요? 다 산마다 다 사람들이, 그죠? 예. 달동네가 생겼잖아요. 영국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왕창 모였는데 공급을 제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었어요. 아주 싸게 집을 지어서 그들에게 팔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창문은 다 있죠, 그죠? 연기도 왕 나네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없었어. 딱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집에. 대박이다. 어떻게 잘하세요? 화장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냥 창문에다가 내다 버렸어요. 네? 이렇게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에 가면 큰 모자를 중년들이 영국 모자 쓰고 다니고 하이힐을 신고, 왜? 오물이 많아서 또 냄새 나니까 향수가 발달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전염병이 생기네. 수인성 전염병. 대표적인 게 뭘까요? 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일 슬퍼해야 될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죽은 사람 가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슬퍼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어서 누굴까요? 공장 주인. 여기 하버드생들이 모여있나 봐. 너무 잘하시는데? 공장 주인분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해야 생산이 되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대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전염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어떤 법령을 만드냐? 최초의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Public Sanitation Law라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률이 결국 뭐냐? 최초의 도시계획법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제 상하수도가 돼 있고, 그리고 드디어 햇빛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지를 만들 수 있도록 바꿨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1960년대 와우 아파트 기억나세요? 네, 막 쓰러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산에다 막 집 짓고. 지금은 어때요? 그런 시절이 지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사회적 변화 과정이라는 거라고요. 자, 다음은 토지가 너무 제한돼 있네. 간척 사업을 해도 그렇고 너무 토지가 제한돼 있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드디어 토지 하나를 수직으로 활용하면 1층, 2층, 3층, 4층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살려면 이 기술이 꼭 있었어야 해요. 이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50층짜리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집으로. 과연 어떤 발명품이 이렇게 새로운 주거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하버드 여기 말씀하셔야지. 네? 갑자기 약해지셨어. 네? 어디서 들린다. 네? 너무 많이 답한다. 이쪽이 조금 좋은 학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창동상계. 맞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발명이 바로 이런 마천루라고 불러요. 이런 큰 건물을 마천루 가능하게 했어요. 심지어 1층부터 100층까지도 몇 분이면 1분이면 올라가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수 있는 복층으로 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게 생겨났고, 그리고 용량도 커지면서 드디어 100층 이상의 거주에도 가능한 생활이 가능했다. 이래서 엘리베이터 발명은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인간에게 대단한 발명품. 자, 자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4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러한 기술혁명이 바탕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설명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여름 엄청 덥죠? 여름. 에어컨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에어컨 없으면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인간들은 기후가 웬만한 곳으로 다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에어컨의 발명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냐면 덥고 습한 지역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아시죠? 싱가포르는 에어컨이 없다면 돌아갈 수 없는 도시예요.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바퀴벌레는 손가락보다 더 커요. 근데 에어컨이 발명되면서 이런 어떤 기후적으로 아주 더운 곳도 인간들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걸 좀 더 길게 얘기하면 화성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연장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라는 거고요. 저는 에어컨을 발명한 분에게 노벨상을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상식입니다, 이거.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요? 상품권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아마. 캐리어. 캐리어가 바로 상표죠, 우리, 그죠? 캐리어라는 박사님이 공기를 이제 냉각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에어컨을 발명함으로써 인간들이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꼭 여러분들 캐리어라는 분 꼭 기억하시면서
도시 부동산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4차 혁명으로 가기 위한 앞부분에 인트로덕션을 했어요. 인트로. 자, 드디어 1차 혁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차를 알아야 2차를 알고 2차를 알아야 3차, 4차를 알게 되거든요. 자, 1차는 농업사회에서 이 새로운 증기기관이라는 기계를 이제 발명함으로써 산업화로 가는 첫 단추를 열었다. 이게 1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즉, 그러니까 기계가 자동화를 만들어내는 도구잖아요. 자동화 시키잖아요. 기계는 계속해서 자동화, 반복된 걸 하거든요. 그 초기에 자동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증기기관의 힘을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교량이라든가 또는 도로나 길을 닦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건 바로 뭐냐? 초기 자동화, 즉 기계로서 초기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열은 것과 그리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연결성을 좀 더 높여주는 데 기여했어요. 그게 바로 1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에요. 다음은 2차 산업혁명으로 가볼게요.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보다 좀 더 이제 기계들이 많아졌죠. 예, 많아졌어요.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다 해요. 기계들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컨베이어 시스템 아시죠? 2차 산업혁명 하면 딱 떠오르는 건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2차 산업혁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동화의 레벨은 1차 산업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생산량은 상당히 높아지는 수준으로 2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뭐냐? 물건은 많지 않지만 그 물건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싼 가격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자들만 썼겠죠? 근데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왕창 생산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나도 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의 시대를 열었던, 그러니까 자동화의 정도는 증가했고 생산의 효율을 증가했고 그리고 도시 간 연결, 공간의 연결을 더 강화시켰어요. 연결성을 더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중류층, 중산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불편한 사실은 뭐냐면 비누하면 다이얼 비누, 치약하면 뭐였죠? 럭키 치약 빼놓고는 뭘 쓰지 못했잖아요. 똑같아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는 다양성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문제점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로 치면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로서 엄청난 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노동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높이는 생산력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갔고요. 좀 유식한 말을 알려드릴게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패러다임을 뭐라고 말하냐면 포드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따라해볼까요? 포드주의. 이걸 좀 더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포디즘. 네, 포디즘이라고 해요. 포디즘. 포드주의를, 주의란 단어가 ISM이 들어가거든요. 주의. 그러니까 포드주의, 포디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되게 유식한 분들은 포디즘 사회 체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된 것들을 의미해요. 지금은 포디즘 체제가 거의 맥을 좀 못 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소 유연화된 거예요. 유연화. 다이얼 비누 주면 안 써요, 이제. 저는 뭘 쓰냐면 니베아 이런 거 써요. 예? 예. 또 아마 다 피부 상태 다르실 거예요, 아마. 예. 자, 3차로 보니까 좀 달라졌죠. 일단 사람이 잘 안 보이네. 예,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 때깔도 좀 좋아지고
뭔가 체계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무거움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죠? 기계의 어떤 무거움이 좀 줄어들고 뭔가 축소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공관을 뭐로 대체했죠?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가 압축된 거잖아요. 그걸 더 압축한 게 뭐죠? 반도체. 네. IC 반도체. 반도체가 드디어 등장하면서 아주 물량은 작지만 생산에 대한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는, 자동화의 레벨이 훨씬 더 올라가는, 그래서 제어 통제가 가능한 컴퓨터하고 연결되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향상돼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계와 연결되어서, 흔히 메카트로닉스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기계와, 자동차도 보시면 요즘에 어때요? 기계가 아니야, 이제. 그죠? 전자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과 연결되는 제3차 산업혁명이 연결되면서 2차 산업혁명 가지고 있던 그 연결성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게다가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연결돼서 인터넷이 만들어지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로 리얼타임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시장이 더 커지면서 아마존이나 이런 거 막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가 이 부분을 연결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제 드디어 사람의 인력을, 아주 단순한 인력을 이제 조금씩 대체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의미하지만 엄청난 숫자를 인간이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드디어 주판을 잘하는 사람을 천재로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 컴퓨터가 대신할 거라는 상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거의 대부분을 통제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노예로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3차 혁명으로 개인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4차 혁명이 정말 4차 혁명이야? 라고 의문을 제기해요. 그냥 3.5 아니야? 3.7? 꼭 그게 4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차이가 정말 있느냐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아니야, 컴퓨터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라는 말도 어느 정도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그저 세계를 이끌어가는 열강들이, 뛰어난 나라가 무언가 세계 경제를 뒤바꾸기 위한 어젠다 정도로, 그러니까 주제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알파고 이후로 그거는 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없는 거예요. 자, 4차 혁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그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즉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물품에 컴퓨터가 달리면서 다양한 정보와 기록을 센싱하고 그게 누적되는 그런 매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약간의 무형적 연결고리 속에서 작동하면서 기존의 공간을 꼭 차지하고 있던 옛날의 공장을 대체해버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를 그대로 받아서 공급에 대한 에러 없이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 공급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고, 또 그걸 받아서 인간이 아닌 로봇이 그 물품을 정확한 납품기일에 맞춰서 생산하고, 다시 그 생산된 제품이 정확한 유통 경로를 계산한 것에 의해서 배송되는 시스템까지를 하나로 연결해버린, 즉 아까 말했던 자동화의 레벨은 훨씬 더 올라가고, 연결성은 초연결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더욱더 연결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여기서 설명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독일 브랜드죠. 저는 아디다스가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이 지나도. 우리 리복이나 퓨마나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 파워나 충성도는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아디다스 공장이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독일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죠? 중국에 있었어요. 왜? 비용을 떨어뜨려야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디다스 공장이 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다시? 한국으로 왔을까요? 어디로 갔? 베트남? 베트남 더 비싸요, 인건비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질문을 잘 파악하시면 아니요. 독일로 다시 갔어요. 독일로 다시 가셨어요. 그럼 생각이 이상하잖아. 왜 독일로가 비싼데? 그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뭐냐면 클라우드 시스템, 무인 자동화 생산, 그리고 독일에 있더라도 전 세계의 수요를 리얼타임으로 수요 파악해서 코리아, 도봉구, 무슨 동에 누가 뭘, 빨간색, 러닝화, 265, 와이드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바로 다 IoT와 센싱을 통해서 다 클라우드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이 바바바바바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독일은 부를 더 많이 축적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중간에서 인력 가지고 했던 부분이 와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산업 관점으로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유는 핵심적인 기업을 갖고 있는 국가가 그 제품에 대한 실질적 이니셔티브를 지게 됩니다. 인건비 가지고도 싸움이 안 되는 건 기술력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그런 핵심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공장,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 경제의 주축이 되려는 시도를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부르고, 그 최첨단에 누가 있냐면 독일, 미국, 일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격차에 쫓아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국가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제가 사실 BMW 좋아하거든요. 그 마크가 갖고 있는 약간 뭐랄까 직관적인 느낌? 흰색과 파란색의 약간 프로펠러 느낌이 주는 그 단조롭지만 그 브랜드 로고가 상당히 마음을 이렇게 흡인시키는 게 있어요. 실제 현대차도 충분한 출력을 발휘합니다. 속도 떨어지지도 않고 디자인은 어쩔 땐 더 예쁘기도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욕구 5단계처럼 되게 안전하고 뭐 예쁜 건 그 있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약간 내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 소유 이상의 무언가의 느낌을 문화적으로 충족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벤츠와 BMW는 오히려 자동차 시장에서 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더 강력한 뭐랄까요,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인터넷 잘 들어가 보시면 BMW 7 시리즈 생산 공장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없어요. 전부 기계가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람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향후 우리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제가 소비자로서의 BMW는 좋아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로서의 자동차 산업과 그리고 기타 파생적인 산업적 그런 능력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땐 상당한 리스키함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에서 인더스트리 4.0에 해당하는 새로운 핵심 역량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연결되고, 그 연결의 고리에 따라서 새로 필요한 전문가들이 누군가가 이제 결정되기 시작할 거라는 그런 어떤 연결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간 인문학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대표돼요. 인간의 노동을 해방시켰어요. 기계가. 아주 힘든 것을. 그래서 좀 더 고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인류의 노동을 공장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아까 자동차의 생산이 아주 좋아지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에 의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부차적인 사고를 도와주고 컴퓨터가 대신해서 처리해 줌으로써 고차원적인 걸 더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부차적인 것들을 빠르게 해결해 주는 보조적 역할을 충분히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부분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인류의 사고,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 역량, 이런 인간만의 고유한 창의성이 인공지능으로 대신되거나 대신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알파고가 보여줬던 얘기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4차 산업혁명 때는 화가와 음악가는 살아남을 거라 그랬어요. 인간의 고유 활동이니까. 근데 요즘에 로봇들이 어떤 거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이 핸드폰 보고 계속 이거 보고 지나가고 있고, 기계들은 모여 앉아서 딥러닝 하고 있어요. 이게 외국의 시사 주간지에 딱 있는 거야.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누적되면 그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로직, 어떤 패턴과 예측 가능성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50대 가장분께서는 항상 금요일마다 밤늦게 술을 먹고 들어오시는 게 1년 내내 반복된다면, 옆에 있는 주민들은 금요일만 딱 되면 오늘도 들고 드시고 오실 거예요. 정확해. 이렇게 패턴이 읽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의 힘입니다. 빅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카카오톡 있죠? 내비게이션. 네. 옛날 이거는 뭐였죠? 그냥 일상적 내비게이션은 뭐가 안 됐어요? 실시간 통행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실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도로를 그때그때 알려준단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다양한 데이터 센싱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통량 측정 기구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빅데이터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음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온도. 오늘의 온도가 몇 도였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에 따라서 팔리는 음료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10년간 누적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온도는 24도. 날씨는 맑아. 그럼 오늘 팔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상이 되면서 준비해야 할 소스, 오늘 준비해야 할 소스는 좀 다른 날과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연장해 볼까요? 범죄 데이터 있죠, 범죄. 미국 피츠버그시는 이걸 진짜 시행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의 데이터, 도시에서 일어난 범죄들을 전부 빅데이터 처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요일, 시간대, 날씨, 이거에 따라서 특정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가 특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피츠버그 경찰국은. 자, 오늘은 수요일. 비가 내린다. 자, 지금부터 특정 지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자.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의 뇌를 뛰어넘는 그 결과물로서 바로 인류의 사고를 대체한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효율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특정 그 딥러닝 연구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인상파 화가들의 화풍을 다 컴퓨터에 공부시킨 거예요. 네? 수십 점, 수백 점을 계속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컴퓨터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자, 지금 뉴욕의 풍경을 한번 그려봐. 자, 그 컴퓨터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있는 그대로 그렸을까요? 아니면 19세기 풍으로 그렸을까요? 19세기 풍, 인상파 화풍으로 그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AI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예술적 창조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물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것이 경매에 팔렸습니다. 두 번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그동안 인간이 발매했던 음반들을 쭉 분석해서 대히트 쳤던 노래들 있죠. 히트 쳤던 노래들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AI는 바로 뭐냐?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히트 칠 만한 노래에 대한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로 히트 칠 만한 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노래든 AI가 만든 노래든 딱 전부 모아놓고 어느 노래가 가장 이번에 히트 칠 건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1등, 뭐 2등, 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노래가 데뷔됐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히트를 쳤습니다. 이 얘기는 AI가 가진 능력이 단순히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화예술적인 창의력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 챗봇이라고 아시죠? 내가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막 대답해 주잖아요. 그거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인공지능을 개발해 놨더니 인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챗봇이. 근데 문제는 뭐냐? 걔네들끼리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봇 AI가 특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엄청난 어떤 위험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얘기고, 그래서 챗봇 프로그램을 다 바꿨어요. 마치 AI끼리 바둑을 두면서 인간은 더 이상 그 영역을 알 수 없는 그런 기보를 남긴 거와 비슷하게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의 중앙 집권적 시스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아주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분권적 관점으로 변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노동들을 다 해방시켜줬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엄청난 발전을 하신 거예요. 왜? 가사노동에 들어가는 것을 해방시켰잖아요. 전자제품들이 다. 드디어 뭘 할 수 있는 거, 자아실현과 직업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던 부분도 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홈 오토메이션을 통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젠더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현됐고, 산업의 성적 차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사라지고 그런 사회가 되었죠. 이것도 아주 제가 보기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지배는 더 이상 어려워요. 왜?
언론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힘은 옛날에 비하면 정말 없어졌어요. 새로운 대안적 언론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요. 유튜브나 또는 오마이뉴스, 아무튼 그 상당히 많은 대안적인 미디어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생중계해주잖아요, 막. 예. 그래서 아마 주요 이슈에 대한 부분을 보신다면 이제 그 메이저의 주력 언론들의 얘기를 전부 듣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수평적인 부분에서의 다율성과 어떤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연결시켜 준 거고, 그 중에 매스미디어적인 그런 기술의 발전이 그 부분을 좀 더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어때요, 여러분? 반응해요. 댓글도 달고, 청원에 좋아요도 누르고, 싫어요 누르시고,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소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의견을 남깁니다. 제품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FAQ나 뭐 이거 잘못된 거 전부 다 올리시고요.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전자민주주의 관점으로 실현하게 되었죠. 그것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부분, 즉 분권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오늘 배우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타인에게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설명할 때 문장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키워드로 설명하세요. 중요한 건 키워드를 어떻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구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알면 그 중요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쭉 얘기되어 왔던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 연결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연결성. 1차 산업혁명의 연결성은 국토의 어떤 다리나 이런 거 연결됐던 거. 2차 혁명은 다시 또 그것이 더 강화됐던 거.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온라인 디맨드화된 공유경제까지 연결된 그런 상황까지 더 입체화된 5G까지 이런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능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지능화. 네, 지능화에 대한 정도가 훨씬 더 올라가기 시작했죠. 기계 자동화에 대한 부분과 지능화에 대한 부분은 상호 연관성이 있긴 한데 1차 산업에서의 지능화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겠고 3차 산업혁명부터 해서 조금씩 발현되기 시작하다가 4차 산업부터 확 뛰어오르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가르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실상 3차 산업혁명을 가르는 4차 산업혁명 넘어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쭉 얘기되었던 자동화예요. 자, 자동화. 네. 1차 산업혁명은 초기 자동화. 2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어떤 대량 생산에 대한 자동화. 3차는 IC를 중심으로 한 트랜지스터, 반도체와 같은 컴퓨터 연결형.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경제, 그리고 빅데이터, IoT, 이걸 통한 클라우드 생산 시스템으로 연결된 자동화에 대한 불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앞에 초를 붙여도 돼요. 자, 초연결성. 자, 따라해볼까요? 초연결성. 네. 초지능화. 초자동화.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도 한참 넘은 자동화라고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대표하는 부분이 되겠고, 얘네들을 이제 힘을 있게 발휘해주는 참모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참모 조직이 바로 아까 말했던 IoT. 자, IoT 따라할까요? IoT. AI. 빅데이터. 예, 얘네들이 바로 이러한 연결성과 지능화와 자동화를 도와주는 참모입니다. 항공모함이 있으면 항공모함 뒤에 있는 구축함들이 쫙 연결되어 있죠. 얘네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함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성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주연 배우는 증기기관이었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통한 자동화 생산이었어요.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이었어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연 배우는 빅데이터와 IoT와 인공지능 AI. 이렇게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이끌었던 그 나라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슈밥이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생기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중요한 국가들, 아까 말했던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은 인더스트리 4.0을 이끄는 그 대표적인 국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지게 되었던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업 구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술 격차가 생기게 되면 국가 간 부에 대한 분배와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국가, 여기 전 세계에 있는 새로 선진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존 더 이상 파괴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CFC라고 해서 옛날에 오존층 파괴하고 있는 그 물질 사용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누가? 먼저 선진국들이. 근데 선진국 밑에 있는 중소 그 발전이 덜 된 나라 입장에서는 너네들은 발전하느라고 다 니네들이 전부 파괴해놓고 이제 우리 좀 발전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물질 사서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농지 개간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건 너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왜?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만한 논리로는 좀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국가 간 부의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아까 중요한 구축함 몇 개 있었죠. IoT와 또 뭐였죠? AI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거기에 AR이나 VR과 같은 기술들이 또는 바이오가 연결되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 중에 제가 아디다스 공장 얘기했잖아요. 클라우드. 이게 바로 그러한 개념이에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컴퓨터에서 막 이렇게 체크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전 세계에서 나오는 수요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BMW 회사 여기 강북에도 있잖아요. 센터. 제가 어떤 물건을 요청을 하면 그것이 온라인 자료로서 그날로 바로 독일 본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를 맞춰서 공급을 하니 얼마나 회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생산된 부분을 점검하고 그리고 유통 체계의 혁신에 따라서 배달 완송이 되고 나면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불편함과 새로운 욕구를 다시 반영하는 클라우드의 진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이 공장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연속적 관계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 그 부분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강자가 독일, 기계에 대한 부분이 강자였기 때문에 기계에 전기가 연결되면 아까 말한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연결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고부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한국이
그 가능성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게 되는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탄소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가치와 새로운 정밀 의료 부분, 바이오를 연결한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과 가상 증강 현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재 부분, 특히 이번에 일본과 나타났었죠.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스마트 시티 속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IoT라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계속해서 무언가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IoT가. 자동차의 흐름을 계속 체크해서 여기가 제일 붐볐던 지역이 지금은 붐비지 않아 라고 해서 보냄으로써 교통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강물 속에 있는 IoT는 폐수의 정도를 측정해서 강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센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과 결합하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자동차가 4인승이에요. 저 빼고 그럼 3명이 더 탈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 차량을 IoT에 등록을 하면 이 3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경로 속에 있다면 그걸 연결해 줘요. 내가 여기서 광명시로 지금 끝나면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경로가 나타나고, 가장 이 경로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제 목적지와 유사한 사람이 있다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뭘 줘요? 적당한 거기에 따른 fee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용자는 또 자기 스스로 거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 시스템이 바로 그러한 온라인에 비어있는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킴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즈니스거든요. 이게 온 디맨드 경제라고 부르거나 또는 공유 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디맨드 경제, 공유 경제. 자,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방이 4개가 남아요. 근데 이걸 전세로 주기보다는 여러 개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손자나 누가 오기 때문에 얘를 맨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등록을 해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내 방은. 자, 그러면 만약에 창동상계에 많은 관광객이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창동상계 개발이 K-팝이나 기타 다양한 어트랙션이 만들어지면, 또는 비즈니스의 레벨이 되면, 그럼 여러분의 공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등록된 거에 따라서 숙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에어앤비라고 해요. 에어앤비. 그러면 자기가 그냥 내버려뒀던 자원이 타인에게는 타이밍에 맞춰서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확산시키면 타임 쉐어링, 내가 학생이지만 빈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가사 도움이든 아니면 공부 도움이든 또는 뭐 기타 남성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라든 이런 걸 연결해주는 그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것이 빅데이터와 함께 연결되면 이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제가 새로 구상한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65세에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65세 이후에도 분명히 이제 연장된 삶으로 인하여 이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 하나 얻는 게 비싸요. 내가 근데 맨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교수님들 여러 명에게 혹시 이런 수요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아주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혼자는 3억 5천인데 10명이서 하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타임 조닝을 해서 나는 월요일, 선생님은 화요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오피스 개념이긴 한데 좀 더
학술적 시장, 즉 대학이나 여기에 있는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또 하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욜로족이 이제 중요한 사회적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졸혼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졸혼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나머지 삶을 즐기려는 경향을 약간 합의한 형태인데, 졸혼을 하다 보니까 여성은 괜찮은 남성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거냐? 월요일부터 평일 동안 딴 곳에 거주해야 할 주택이나 이 거주지가 한마디로 아지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약간 5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어떤 모임이 있냐면 졸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찬성을 하면서, 그러면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쉐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분의 패턴은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뭐 새로운 산업적인 부분에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말은 다시 본가, 즉 아이들과 기존에 결혼했던 시스템과 이게 연동하는 그 부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진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온디맨드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화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권을 다 망가뜨렸어요. 왜? 진짜 거래는 다 온라인으로 해요. 이거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상권들은 새로운 욕구, 아까 말한 욕구 5단계에 의한 새로운 상권의 재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래서 리테일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리테일테인먼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외국에서 좀 더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하면서 새로운 어떤 산업적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4차 산업혁명이 직업을 너무 줄일 거라고 하는 비관론에 약간 반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사례, 제가 겪었던 사례 말씀드릴게요. 노원구에 계신 분인데 나이가 이제 60대가 넘으셨어요. 건설 붐이 이르면서 그분이 건설 자재를 상당 부분 납품하거나 이랬어요. 근데 지금 건설이 조금 죽었어요. 그래도 소요되는 그런 수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쫙 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온라인으로 사진 찍어서 개수, 이걸 온라인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거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거래했던 동북 4구 정도의 거래 패턴이 더 넓어져서 그 아들은 제2의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상당히 훌륭한 그런 사건이고 장이동에 계신 분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동력이 싹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옛날에는 저 몇 개 안 되는 것이 다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1인 가구, 2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어요.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 찍어낸 거로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회사 하나가 대박치는 상황이 아니라 몇 개의 창의적 회사가 중박 또는 소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한 거예요. 주택시장에서 반려동물을 고려한 주택 상품도 있어요. 고양이에 뭐 올라가는 것 정도로가 아니라 고양이와 공존 가능한 고양이 운동장이 따로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반려견 운동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200만이 넘어요. 그리고 화장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연구차, 사진 찍은 연구차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슬픔을 견뎌내는데 몇 개월이 걸린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 아마 자동차 광고 보면
완구의 애완견에 길들여진 자동차 선전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사회의 어떤 변화 속도가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IoT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공유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긴 펫 발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법무에 대한 부분이나 컨설팅 분야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는. 특히 전통적으로 매우 좋은 직업으로 불렸던 하이 클래스 직업들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옛날에 회계사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지금 회계사 옛날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입니다. 감정평가사 억대 연봉 벌었고요. 엄청 좋았어요. 지금 감정평가사 힘들어졌어요, 많이. 그리고 둘 다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AI 시스템으로 대체될 거라고. 왜? 평가하는 그 항목이나 지표 이런 게 다 거의 계량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맨날 문제되는 게 뭐예요? 왜 평가를 이상하게 했냐고 이의 제기하고. 그래서 몇몇 감정평가사는 목숨을 바치기도 해요, 스스로. 회계도 마찬가지고 회계부정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직업 판도에 어떤 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텐데 정확히 말하면 약 103만 개 정도가 해마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 4차 혁명의 기술들이 전부 어디로 이제 투영되냐면 스마트 시티라는 여러분의 도시로 이제 다 포함됩니다. 도로를 만들 때 가장 효율적인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요. 주택을 지을 때 가장 바람이 잘 지나다니며 범죄가 제일 일어나지 않고 재해 가능성도 제일 낮은 지역을 최우선 지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범죄와 그리고 공기의 안전, 공기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낭비 없이 최적의 에너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간 이상적인 도시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아까 말했던 AI와 빅데이터와 IoT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명 건설사들은 바로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스마트 부동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LG 자이 같은 경우는 유명 여배우가 와서 딱 연결하죠. 삼성도 보면 차 안에서 다 하는 거 보여주죠. 이게 바로 스마트 요소가 이미 도시 속으로 들어온 거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게 더 한 번 더 진보했어요. 교통에 대한 부분을,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강력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엔 도시를 만들 때 미리 디지털 도시를 만들어요. 미리 가상의 디지털 도시 똑같이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돌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빅데이터가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도로망에 대한 선택과 그리고 집의 위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예요. 이 지도가. 예? 즉 부산이 구리시랑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거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KTX를 통해서 왕창 극복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를 그전의 지도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와 같은 레벨로 부산시가 우리의 현실에 더 가까운 도시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접근성이 압축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존하고 있는 공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얘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마트 시티는 이제 블록체인이나 분산화를 가져가고요. 직접 민주주의나 시민 자치가 가능해져요.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전부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플랫폼으로도 성장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 분권이나 대의민주를 직접적인 참여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이미 캐나다에서는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해서 행정에 대한 쌍방향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충분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행정 수요를 표현하고 행정 수요에 대한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이미 만들어진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전자정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이나 온라인 기술을 통해서 통합되면서 훨씬 더 협력적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단계로 진화하고 있고요. 이거는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소셜 리스닝이라고 해서 행정 플랫폼에 우리가 잘 쓰는 그런 플랫폼을 연동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실제 행정 시스템 속에 반영되면서 행정 수요자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고 대응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공공 관련 기능과 연결해서 센싱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행정 수요자의 어떤 쌍방향적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지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안전귀가 어플을 활용하고 있어요.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이 혼자 계시니까 IoT를 통해서 그분들의 움직임과 상황들을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의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강진구는 상당히 먼 곳인데 KT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과 화상회의를 해서 오지에 있더라도 그 마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까 소셜행정 플랫폼처럼 그 기초를 만들고 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도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부분 또 스마트 휴지통 그리고 시설물 관리나 화재 감시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의 행정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조금씩 체감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상권이 무너진다고 요즘 걱정 많죠? IoT를 여러 개 설치해 보세요. 과연 상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다 줄었다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되고 구간별 체크가 가능하고 또 낮과 밤 그리고 평일과 주말 동선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서 상권의 변화 원인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우리가 슬기롭게 판단할 수 있고 대처에 대한 부분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삶을 좀 더 바꾸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가능해지고 또 자치분권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의욕과 그리고 생각과 행정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행정에 투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으므로 이것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다듬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